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서부터 자, 우리 기본서 수업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재무회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지금까지는 원가관리회계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가관리회계를 잘해두면,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회계학 뭐 70점 이상 맞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원가관리회계부터 먼저 했는데, 그 원가관리회계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예, 처음에 좀 많이들 좀 이렇게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재무회계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게 되면, 예, 지금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2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면 다 맞추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목표하는 게 60점 이상에서 한 70점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요 시험에서 요 나오는 부분은 골고루 나오긴 하지만, 예,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2장에서 15장까지, 예, 2장에서 15장까지 그 부분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이제 재무회계가 30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관리회계가 이제 원가회계 포함해가지고 10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할 거를 이제 뭐 몇 개를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여기서는 20문제 이상 맞추면 돼요. 20문제 이상 맞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최소죠, 최소. 예. 5문제 이상 맞추면 된다 다음입니다. 25문제가 62.5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여기 목표를, 제 목표는 요거를 40분에서, 예, 50분 이내 25문제는 확실히 풀어서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문제는 시간을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요 시간 내에 25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상 푸는데 요 문제는 확실하게 맞춰야 된다 합니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원가를 좀 더 잘해 두시면, 그래서 제가 요거 관리회계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처음 배울 때 내용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3 해주면 여기서는 또 이제 세 문제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만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있으면 그게 시험 합격하기는 유리해요. 이게 우리가 절대 점수 60점 넘는 이런 시험에서는 언어 하나만을 특출나게 잘하면,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시험 합격하기는 유리하다는 게 다들 다 이렇게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관리에게는 그렇게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내용은 이게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강점을 두면, 얘를 강점 두기보다는, 예, 이건 내용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지만 내용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계하기 이제 쉬워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걸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이걸 먼저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시작하니까 좀 이게 이제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올해도 이걸 강조할 건데 이제 순서는 이제 이거부터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 20문제 이상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기 2장에서 15장, 예, 거기 2장에서 15장 요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예, 20문제 이상은 확실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장에서 15장에 있는 문제를 다 맞춘다는 그 얘기는 아닌데 16장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전형적이에요.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나오는 유형만 우리가 이제 잘 숙지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보통 여기서 2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만 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면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기본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하고 객관식 과정 가면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충분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수업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거 합격합니다. 작년에 이 실강 수강생이 작년에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처음 이제 그 간평 프라임에서 이제 개강하면서 실강 수강생이 2명이었나? 둘 다 합격했어요. 뭐 거의 가외식이 됐죠. 올해는 신청자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뭐 첫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아마 빠지지만 않고 예, 출석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계학하고 그리고 경제학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회계학을 왜 어려워하는지 아직도 궁금하는데 예, 물론 이제 비전공자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수업만 잘 참석하시면 예, 충분히 이거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부터 나갈 건데 일단 2장하고 3장은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요 내용은 2장과 3장은 맨 마지막에 하고 요건 이제 말 문제인데 이게 전체적인 뭐 재무제표 작성 표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2장과 3장은 맨 마지막에 하고 1장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예. 그래서 4장서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장이 이제 상기업의 회계처리죠.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관리회계에서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4장서부터 빨리빨리 나가야 돼.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충분히 잡았다고 했는데도 이제 부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처리인데 우리 재무회계에서 대상으로 하는 거는 상기업이에요. 상기업. 상품 매매 기업의 이제 약자가 되는 건데 상기업의 주로 이제 영업 활동은 뭐냐면 얘는 물건을 제조하지는 않죠. 예, 상품을 매입을 해서 완성품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를 하고 판매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이 사이클이 이 상기업의 이 영업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업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업주기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품 매입과 그 다음에 판매와 대금 회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영업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기업의 종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상기업과 제조기업, 서비스기업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법인기업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기업은 상대적으로 제조기업은 이제 영업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상기업이고 이제 제조기업은 얘는 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원재료를 매입합니다. 원재료를 매입해서 그 다음에 제조라는 과정이 거치죠. 그래서 얘는 상기업에 없는 제조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이 생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입한 원재료를 투입해 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가공원가가 이제 투입이 돼 가지고 예, 완성품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고 대금 회수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관리회계는 주로 포인트가 되는 데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원가회계에서는. 요거 이제 제조 생산했을 때 여기서 생산되는 요 제품, 그렇죠?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이걸 계산하는 게 그게 원가관리회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기업도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그 여러 형태에 맞는 그러한 원가 계산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다 하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공부하게 돼요. 나중에 개별, 그다음에 ABC, 그다음에 이제 결합, 종합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제조기업의 이 영업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기업과 제조기업에 대한 이 영업주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일단 숙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4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상기업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매입을 하게 되고 상품 매입을 하게 되고 판매하고 대금 회수. 주로 이제 매입과 판매. 그래서 이제 상품 매매 기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과 판매. 물론 이제 이 상품은 이 제조기업의 이제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회계원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재고자산은 이 상기업이 무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냐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이제 매입과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77페이지에서. 그래서 매입과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고 그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매입하고 판매한다는 거는 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매입했을 때는 자산으로 계상했는데 그게 판매를 통해서 이제 비용으로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매입과 판매에 대한 요 회계 처리가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매입과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가 지금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질재고조사법. 근데 일반적으로는 실질재고조사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실질재고조사법은. 그런데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상품 매입과 판매가 빈번하지 않은, 그렇죠? 빈번하지 않은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기록법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상품 매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회계 처리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 언급에서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계속기록법에 대한 이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걸 보되 시험에서 만약에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계속기록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질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걸 처음에 이제 계속기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실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상품 매입과 판매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제 상품을 매입을 할 때 거기 보게 되면 회계 처리해 보게 되면 상품 매입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상품 매입시. 자, 매입에서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얘는 이제 상품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을 써서 그건 자산이죠. 재고자산.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금 등. 이게 이제 현금 매입이면 현금으로 이제 자산의 감소로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이면 매입 채무를 부채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시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판매 시에 이제 기중에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판매 시에 이제 계속기록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이제 이게 회계 처리인데,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이게 이제 회계 처리인데,
이 회계 처리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상품 판매 원가인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예. 이 회계 처리인데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 둘 다 이제 회계 처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이 방법으로 하든 이 방법으로 하든 우리 재무지표에 미치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회계 처리에서 이제 특징이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 그렇죠. 실사법도 마찬가지고 계속기록법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이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서로 차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계속기록법은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얘는 판매가 될 때 매출과 매출 원가를 동시에 기록해요. 판매가 될 때. 자, 그럼 이제 만약 판매가 되면 매출액 해서 이제 이거는 매가로 기록을 하는 거죠. 판매가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금 판매면 현금 계상하고 이게 외상 판매면 이거 매출 채권으로 계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됐을 때 이제 매가로 수익 계상하고 이거는 뭐 현금 매출, 이거는 외상 매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판매가 될 때 자, 이 상품이 감소가 되죠. 이 상품 감소가 되고 이거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이걸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원가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이 이게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상에서 상기업을 얘기할 때는 상품 매매가 빈번한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상품 매매가 빈번할 때 판매될 때마다 이 판매된 원가를 우리가 이제 뭐 추적을 하든 이 원가를 가정을 해서 이거 계산하는 게 이게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듯이 4번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이 방법은 매출시마다 상품 매출 손익을 알 수 있지만 매출시마다 상품 매출 손익을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수익인 요 매출액과 요 매출원가가 동시에 기록되니까 요 수익에서 요 비용을 빼면 그 이익까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일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원가를 파악해내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업종에서 적용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기업 중에서도 귀금속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귀금속 매매업하고 부동산 매매에서 이거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그렇게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속상 옛날에 재거래처 보수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보수상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제가 잘 관리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그거 있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수익성은 되게 된 거예요. 보석 뭐 이렇게 뭐 팔고 그러면 이제 수익성은 높죠. 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 빈번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이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얘는 특징상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판매될 때 매출원가를 기록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요 매입 시점에 상품 계정 써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개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 내용. 네.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니까 만약에 회계기간이 종료가 되면 회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다 계산이 되겠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기말에 수정 붕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말 수정 붕괴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기말 수정 붕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얘 입장에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에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말 수정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구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비교해서 이제 실사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자 얘는 보통 매입할 때 물론 이제 상품 계정을 써도 되는데
보통 우리 교과서나 시험에서 이제 언급되는 거는 이제 실사법에서 3분법이라는 회계 처리가 있어요.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거든요. 근데 2분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매입 시점에 상품 계정을 써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이나 교과서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3분법으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매입 시점에서 매입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매입 계정. 그렇죠? 이게 단기 상품 매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계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변은 똑같이 이제 현금이나 매입 채무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사법 3분법하고 계속기록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매입 시점에서 얘는 이제 매입 계정 해서 이제 상품 계정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계정은 기초 거를 정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단기 거를 나타내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매입할 때마다 매입 단가가 달라지니까 매입 계정을 따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 거하고 단기 거하고 단가가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경영 관리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매입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판매가 되면 얘는 매출만 기록해요. 매출액만 계상한다 당합니다. 그리고 기말 수정 공개를 얘는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이 매출원가를 언제 하는 거냐면 기말에 가서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상한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기록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기말 수정 분계 통해서 매출원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상하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요. 요거는 단기 매입 상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2월 돼서 넘어온 상품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수정 분계하기 전에 BS 상에 수정 분계하기 전에 상품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상품은 뭐냐? 이거는 전기 2월 된 거예요. 전기 2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계정을 사용하면 이제 기초하고 이제 이게 섞여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경영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매입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기초 상품이 되는 거고 이건 단기 매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은 기록했으니까 포괄손익계산상에 매출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겠죠. 이게 이제 수정 분계 반영 전에 지금 BS와 IS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요거 시산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BS와 IS하고 이제 구분해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시산표상에서 기초 상품과 단기 매입 그다음에 매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얘는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구하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일단 요 기초 상품하고 단기 매입 상품이 다 판매가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 기초,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요게 다 판매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판매가 되면 이 전액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매출원가.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근데 실제 다 판매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재고 실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사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고 실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다 판매가 돼서 창고에 재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 전액이 다 매출원가가 되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창고에 상품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말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판매가 된 걸로 우리가 매출원가로 다 처리했는데 상품이 남아있다는 거는 이건 판매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했던 매출원가를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취소하면, 비용을 취소하면 대변에다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기초 상품과 단기 매입 더한 거 중에서 취소한 거, 기말 상품을 빼주면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다.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반영이 되면 이제 얘는 없어지고 매입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고. 비용으로.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이제 기초에서 이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기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로 2월 되면 이게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기초가 되고. 그리고 또 매입을 하고. 그 다음 연도 때 수정 분기를 통해서 또 매입은 없어지고 매출원가 계산되고 또 기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기말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수정분계가 나오게 된다. 나온다. 자, 이게 이제 이 두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실질재고 조사법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매입 계정이 나오죠. 상품 매매 기업은 제조기업 등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매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매입 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계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상품으로 그냥 기록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상품으로 기록했는데 동그라미 2번은. 근데 위와 같이 이걸 만약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면 기초 상품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전기의 상품은 얼마에 구입했고 단기의 상품은 얼마에 구입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러면 단기에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계정을 쓰지 말고 일단은 매입 계정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구입 시에 상품 계정이 차변에 기록하게 되면 전기에 이월된 기초 상품과 단기에 구입한 상품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경영관리 측면에서 따라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상품 계정에 기록하지 않고 매입이라는 별도의 계정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상품이 전기 거는 상품으로 계상돼 있고 단기 거는 이제 매입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자,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매된 거에 대한 요 매출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야. 물건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니까 번거롭게 우리가 매출원가 추적하지 말고 요 매출만 기록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기말에 가서 요 기말 수정 분계 요거 가지고 한 방에 구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중 회계 처리 보게 되면 총액으로 매출과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 이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자, 매입 시에는 매입 원가를 매입 계정에 기록하고 판매 시에는 판매 가격을 매출 계정에 기록하고 매출 원가는 기말의 상품 재고액 실지 재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상품 매매에 대한 회계 처리다. 그래서 이제 판매될 때는 매출만 기록을 한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지 재고 조사법을 하게 되면 이제 기말에 가서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매출 원가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 원가를 구하는 분계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분계를 3개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분계를 3개로 끊어서 일단은 수정 전 시산표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수정 분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품, 기초,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그 다음에 요게 매출, 이렇게 지금 시산표상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요게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BS로 반영이 되고 요거는 이제 IS로 반영이 될 건데 이건 수정전 시산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말 수정 분계가 반영이 되면 그때는 기말 수정 분계 반영해서 시산표 작성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말 수정 분계가 반영이 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요거 매출 원가가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기초와 단기 매입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차변 잔액인데 이게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는 거는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고 여기 이제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고, 그렇죠? 차변에 여기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기말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상품 기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매출 원가의 일부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면 결국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기말 상품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BS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요 둘은 IS로 가서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요 기초 상품과 단기 매입액을 매출 원가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재고 실사를 통해서 기말 상품을 계상하고 매출원가 계상한 거를 취소하면 되는 거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기초와 단기 매입 더한 거에 기말 상품 뺀 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산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한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예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79페이지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79페이지 예제를 보게 되면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위한 기말수정분계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놨습니다.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위한 기말수정분계. 자, 그러니까 이제 기말수정분계,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말수정분계를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거죠. 계속기록법은 기말에 우리가 수정분계해서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의 기초상품 재고액은 5,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년도 2월 돼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8일 날에 상품 2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9월 18일 날에 3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거는 이제 기중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문제에서는 이제 기말수정분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중분계도 보게 되면 1월 8일과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요 매입이죠. 요 상품 매입에 대한 분계를 보게 되면 2만 원, 3만 원. 매입 2만 원. 이거는 현금으로 구입했고 현금 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매입 3만 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매입 채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기중에 매입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기말수정분계만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 기중에 판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중 어느 중간에 판매가 있었을 때 판매 시에 현금 매출이면 차변의 현금, 예상 매출이면 차변의 매출 채권.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정보는 없어요. 네. 판매 시에는 아마 이런 회계 처리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렇죠? 판매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중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기중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수정분계 반영되기 전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시산표가 이제 차변에 잔액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모으고 그래서 보통 자산과 비용 대변 잔액을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우리가 쓰잖아요. 부채, 자본, 수입. 예. 그럼 이제 시산표상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냐면 일단은 이제 기초상품이 있었어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5,000원. 자, 그러면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에 이게 이제 기초 전년도에서 2월 된 거. 이게 일단 5,000원 이제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해년도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매입 계정 과목을 써서 지금 우리가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입이 이제 5만 원이 되겠죠. 매입이 5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매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변에 이제 지금 요거에 대한 정보는 어쩌면 여기 얼마만큼 이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거예요. 수정분계 반영 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기말에 수정분계를 하는 거죠. 기말 수정분계. 그래서 기말 수정분계는 이제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하는 분계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얘 없애고 얘 없애면서 매출원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기출이 됐을 때 관세사 시험에서 기출이 됐는데 그때는 분계를 3개를 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3개 끄는 거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분계 하나로 끊으면 돼요. 근데 별 어려운 게 없어요. 분계 하나로 끊는 것도. 어떻게 끊으면 되냐면
일단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면 돼요.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냐면 아까 우리가 산시계에 했을 때 기초상품 5천 플러스 단기 매입 여기 보면 되겠죠? 5만. 그래서 우리가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판매 가능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매 가능 상품의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다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는 지금 5만 5천 원이라는 거죠. 이게 다 팔리면 이게 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가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기말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을 빼면 3만 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를 이제 구하면 이게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이제 얘가 다 상품이 기초가 이제 5천 원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기초가 5천 원인데, 이게 기말은 상품이 얼마가 돼야 돼요? 2만 5천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계를 통해서 2만 5천 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가 5천 원인데 2만 5천 원 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2만 원 증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입은 얘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입은. 이거는 뭐 기말 수용 분계를 통해서 다 없애기 때문에 매입을 이렇게 없애주면 되는 거죠. 5만 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계 하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 분계를 소개한다라고 하면 시험에서는 이제 2분계가 나올 거예요. 2분계. 아까 분계 3개 끄는 게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볼게요. 그럼 아까 이제 분계 3개로 한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자, 요거 상품 없애주고 기초 상품 기초 요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렇게 5천 원 계산했죠. 그 다음에 매입도 없애주고 5만 원 없애주고 요거 매출원가 계산하고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품 얼마라는 거예요? 2만 5천 원. 요거는 이제 기말 상품 재고 실사를 통해서 2만 5천 원. 판매가 된 게 아니죠? 근데 판매된 걸로 우리 회계 처리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으니까 판매된 걸로 회계 처리한 매출원가를 다시 취소하면 된다. 답니다. 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분계 3개 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계를 다 합치면 자, 여기 5천 원 있고 여기 2만 5천 원 쓰니까 대변에 5천 원 지우고 이걸 얼마로 바꾸면 돼요? 2만 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2만 5천 원 있고 여기 지금 5만 5천 원 쓰니까 이거 지우면서 2만 5천 원 지우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야? 3만 원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위에 있는 분계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 기말 수용 분계, 실사법에 의한 이 기말 수용 분계를 이제 물어봤을 때 만약에 지문에서 회계 처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회계 처리 3개가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얘가 나온다 나타난 겁니다.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숙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매출원가 딱 구해놓고 매입 없애주고 차액을 상품으로 하게 되면 그냥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요게 이제 우리 상품 매매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 2가지. 예.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 예. 둘의 차이, 회계 처리의 차이, 그거 잘 비교하셔야 되고, 계속기록법은 뭐 이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뒤에서 오류수정 공부할 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단 회사는 상품 매매에 대해서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했다. 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판매될 때 매출원가를 기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이제 4번에 상품 매매 관련 부대비용, 반품 애누리 할인 이렇게 회계 처리 쭉 나와 있죠. 예. 자, 이제 요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이 회계 원리는 무조건 듣고 오셔야 돼요. 이 수업을 들으려면. 회계 원리는 예, 무조건 듣고 오셔야 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회계 원리 듣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전에 회계학을 들었던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79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자, 뭐부터 먼저 보냐면 81페이지에 포괄손익계산서 그 위에 양식이 있죠. 예,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자, 그걸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돼. 이제 시험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그게 나올 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이 매출액.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이 매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제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제 이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초상품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상품 기말재고 차감해서 우리가 이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중간 합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관비를 빼면 판매관리비를 빼주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렇게 매출원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렇게 이제 매출원가 표시되어 있고, 비용이 지금 매출원가하고 판관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원가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를 기능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능별. 우리 한국채택국제기준에서는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 이 비용, 이 두 개가 비용이죠. 네. 이 비용을 어떻게 표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있고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몇 장이에요? 4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 공부하고 나서 보는 게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격별이 있고 기능별이 있는데, 이렇게 매출원가를 표시하고 판매관리 활동에서, 이게 판매관리 기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상품 매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이 비용이 어떤 기능에서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그게 기능별 표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 매출원가는 어떤 기능에서 발생한 거냐? 이거는 상품 매매 활동에서. 이건 상품 매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판매관리비는 이건 말 그대로 판매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능별로 구분해서 이제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기능별, 우리가 약식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 매출액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순매출액으로 표시해요. 순매출액.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그쵸? 이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상품에 단기 매입 더해주고 기말상품 빼주는데, 자, 이때 이 단기 매입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자, 결론을 얘기하면 이게 순매입으로 계산된다 하는 겁니다. 자, 순자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뭘 빼주면 이제 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 순매출액과 순매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거기 79페이지, 그 내용부터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부대비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대비용은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포함되고 매출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매대금 이외에, 그러니까 순수한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매입대금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둘을 생각해야 돼요. 판매자가 있고
판매자는 관련된 게 매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매자는 관련된 게 매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매입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매입해가지고 비싸게 판매하는 상기업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은 예입장이다. 아니면 예입장이다.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둘 다 동일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싸게 매입하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거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판매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기업의 입장에서 판매자, 구매자가 되니까 매매 부대비용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품 매매 대금 이외에 판매 대금, 매입 대금 이외에 운임, 수수료 등의 지출을 상품 매매 부대비용이라고 한다. 이 부대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매입 부대비용이고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 부대비용이 된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매했을 때 부대하는 거는 매입 부대비용이 되는 거고 내가 판매했을 때 부담하는 거는 그 매출 부대비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제 그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매입했을 때 매입 부대비용은 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여기에 가산하는 거야. 매입 부대비용은 매입액에 가산한다.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할 때 부담하는 매출 부대비용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매출액에서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매출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판매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매출 원가에는 가산하지 않고 판매비에서는 차감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자, 요거 이제 다시 또 이제 그게 어떤 게 그런 거냐 같은 걸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냥 아예 지금 설명드릴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게 뭐냐면 운반비라는 게 있어요. 운반비. 그럼 구매자가 부담하면서 운반비가 바로 뭐냐면 매입운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입운임. 자, 매입운임. 매입운임이니까 이거 매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죠. 이거는 매입가액의 가산이에요. 매입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어디에다 고려해야 될 거냐면 매입가액에다 가산하는 거니까 여기다 지금 고려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순수한 매입가액에다가 매입운임이 주어지면 그 매입가액 가산해서 우리가 이제 저 매입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하면서 또 운임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인도 조건에 따라서 매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판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출 운임이 되는 거예요. 매출 운임. 그럼 판매자가 부담하는 그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로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판관비에서 우리가 계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매출 운임이 바로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야. 판관비로 별도 비용 처리한다. 당니다. 주의할 게 뭐냐? 매출에서 차감하면 안 돼요. 이 매출 운임은. 이거는 매출. 시험에서 이것도 수익이라고 그래요. 매출 수익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 매출에서 수익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매출 운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익에서 차감하는 거나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나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거든요.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그런데 회계 처리는 비용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또는 여기서 비용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차감하는 얘는 뭐가 있냐? 그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리베이트라고 있어요. 리베이트. 요 리베이트. 요 리베이트는 매출에서 차감한다. 합니다. 리베이트는 매출에서 차감한다. 리베이트가 뭐냐?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예.
팔면 이제 판매자는 매출을 계산하겠죠. 그러면서 구매자로부터 어떠한 대가 없이 구매자로부터 어떻게 받는 대가 없이 얘한테 일정의 대가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어떤 재화나 용역 이런 걸 제공이 없었는데 구매자가 얘한테 어떤 준 게 없었는데 판매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판매자가 얘한테 대가를 왜 줄까? 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거래를 쭉 해오는데 제 주요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제 주요 판매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건 팔면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거 받는 거 없이. 그게 리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얘한테 만약에 매출을 해가지고 이 매출에 대한 대가는 있겠죠. 이 매출에 대한 대가는 요 1,000원이 있는데 구매자로부터 받는 거 없이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이 대가를 우리가 리베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리베이트는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0을 차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매출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900이 된다는 거예요. 얘 입장도 봐야 돼요. 얘가 1,000을 매출했다는 거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매출이지만 얘는 매입이 되는 거예요. 얼마 주고 매입한 거예요? 1,000원 주고 매입한 거죠? 1,000원 주고 매입했는데 판매자로부터 100원이 또 뭐예요? 유입이 된 거죠. 이거는 매입인데 돈이 이제 100원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1,000원 주고 매입했는데 100원을 받았다? 그럼 궁극적으로 나는 얼마 된 거예요? 900원 주고 매입한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어떻게 하냐? 리베이트를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100을. 얘도 매입가액이 얼마 된 거야? 9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리베이트 매출에서 차감한다는 거는 이거 누구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리베이트가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리베이트가 매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입에서 차감한다 같은 겁니다. 요거는 누구 입장에 있을 때? 매입자 입장에 있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죠, 뭐. 판매자, 매입자.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내가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매자 입장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내 손익에 대해서 매출에서 차감하면 되는 거고,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그거는 내 매입에서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운임이에요, 운임. 내가 판매자에서 운임을 부담했다라고 하면 난 판관비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고, 내가 매입자에서 내가 매입 운임을 부담했다라고 하면 그건 매입가액에서 가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별개로. 지금 상기업은 이게 두 개 동시에 해당이 되거든요.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되면서 판매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동시에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다 나오면 이제 그때는 진짜 헷갈리겠죠. 예.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뭐 어느 하나 입장에서 뭐 판매자 입장에서 뭐 리베이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매입자 입장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둘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판매자나 매입자 입장에서 요 매입 운임 또 매출 운임, 요거 이제 운반비 그리고 리베이트, 이제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예. 자, 아무튼 거기 부대 비용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품하고 그 다음에 애누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거 지울게요. 자,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1,000원짜리. 그럼 일단 1,000원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 1,000원은 이제 매입이 되는 겁니다.
물건을 10개 판매한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이제 10개 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이 물건은 하나에 보니까 기스가 나 있어요. 기스가 나서 50원 깎아주겠다고 한 거야. 매입 애누리. 얘 입장에서는 매출 애누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이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깎아준 건 애누리지만 물건의 하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반품이 되는 거죠. 반품. 자, 그러면 판매된 거는 매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매출 환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한 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니까 이게 다시 환자 써가지고 예, 매입 환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판매자의 매출에서 차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매입자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같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반품이 이게 이제 매출 환입, 매입 환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애누리는 이건 돌려보낸 건 아닌데 값을 깎아준 거. 예. 보통 우리 자동차 전시 차량이 있잖아요. 전시 차량. 대리점에서 전시해 놓은 차량은 그거 사면 그것도 새 차예요. 새 차인데 사람들이 그거 잘 안 사죠. 그렇죠? 제 친구는 또 그거만 사요. 또 전시 차량만. 근데 그게 많게는 한 500만 원도 깎고 막 그래요. 예. 상관없다는 거죠. 걔 입장에서 뭐 야 어차피 차 소모품인데 그거 뭐 그 500만 원 깎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 말 듣고도 저 언뜻 사면 근데 저도 안 사요. 새 종류. 근데 걔는 전시 차량만 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할인은 뭐냐면, 자, 할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 할인이 있고, 이게 회계 올릴 때는 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회계 올리고 수업 보시면 아시는 거고, 그리고 뭐, 수업 안 들으셔도 지금 제 말 이해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외상 매출과 외상 매입이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1,000원을 팔았는데 그게 외상 매출. 얘 입장에서는 1,000원에 구입했는데 그게 외상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신용 조건이 이런 게 나왔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항상 이거거든요. 이게 신용 조건. 이게 뭐냐면 외상 매출, 그러니까 얘는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 얘는 외상 매입, 매입 채무인데 그거를 30일까지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인데 그 만기가 뭐야? 30일이죠. 30일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1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결제하는 거고 얘는 수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를 할인해 주겠다 같은 겁니다. 그럼 1,000원이면 2%면 우리가 20원 할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매출이 1,000원이 아니라 이제 뭐 20원 뺀 980원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매입이 1,000원이 아니라 20원 뺀 뭐가 되는 거야? 980원이 되는 거죠. 결론. 매출 할인, 매입 할인,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시킨다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언급이 됐어요. 지금 다 언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완성해 보게 되면 자, 이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총 매출액에서 일단은 매입 운임이 있으면 더해주는 거예요. 매입자가 부담하는 매입 부대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매입 운임이 아니라 이건 매입 계산하는 거.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있으면 차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환입 있으면 차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있으면 차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리베이트 있으면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는 매출에서 차감. 매출 차감하고 내가 물건 팔면서 고마워서 돈 주는 거.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 단기 매입. 자, 요 내용이에요. 자, 단기 매입. 총 매입액에서 매입 운임이 있으면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빼주고,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주고, 그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순서대로 하면 매입 환출 빼주고, 매입 할인 빼주고. 그리고 만약에 리베이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매입자가 그렇죠? 받는 리베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입자가 받는 리베이트는 매입가격에서 차감하는 거야. 리베이트 있으면 매입에서 차감한다. 됐죠? 예. 네. 그럼 이제 하나 이제 뭐 남았냐? 매출 운임이에요. 매출 운임. 매출 운임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는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 운임은 수익에서 차감하거나 매출 원가에서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상관비에서. 그렇죠? 매출 운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처리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별도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다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이 매출액, 우리가 순매출액이다. 그럼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리베이트 차감하고 주의할 거는 여기 매출 운임을 차감하면 안 돼요. 매출 운임은 판관비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계산 시에 기초상품에 단기 순매입액을 더해주는데, 자, 순매입액은 순수한 총 매입가격에다가 매입 운임 더해주고 매입 부대 비용, 예,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리베이트 차감한다 상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에 이제 매입 부대 비용으로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로 매입 운임을 예를 들었지만, 매입 운임 말고도 매입 관련된 부대 비용 뭐 하용료 같은 거, 또 다른 부대 비용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오면 이제 하용료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매입 가격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이제 운임 가지고 매입 부대 비용을 이제 예를 들고 뭐 하용료 나오면 가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9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 내용, 거기 그 부대 비용 그 회계 처리 있는데 회계 처리 안 보셔도 돼요. 그 회계 처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회계 처리에서 이제 우리가 뭐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판매비라고 나오는 거 매출 운임. 그렇죠? 예. 그 매출 운임 요거 판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이게 계산하는 게 이제 시험에서 나올 거니까 나오면 이제 요거 이제 이거 계산해 가지고 이거 쭉 주어져 가지고 정확한 매출 총액이 얼마 되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예,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린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81페이지에 그 표에 나와 있죠. 81페이지 거기에 이제 왼쪽에 이제 애누리, 환입, 할인 차감하고 애누리, 환출, 환입 이렇게 차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험은 이제 이런 형태로 잘 나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얘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리베이트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거만 리베이트는 이제 요건 재고자산 뭐 매입가격에서 이제 그런 데서만 물어봤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문제를 내는데 리베이트를 이제 딱 집어넣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교재에서는 예. 교재 제가 이제 올해 전면 개정판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바뀐 건 없었어요.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전면 개정판에 별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올해 안 내고 내년에 내기로 한 그 계기가 뭐냐면 이 출판사 제 아는 형이거든요. 예. 재고가 많다. 이게 작년에 낸 거거든요. 이게 작년인데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뭐 팔린 게 있어요. 뭐 개정판을 내든가 말든가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된 내용은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유형자산에.
그래가지고 올해 완전 책을 다 바꿔서 이제 다른 형식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많다는데 어떻게 뭐. 자, 그렇게 해서 거기 써주세요. 81페이지에 그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차감 있죠. 거기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리베이트. 81페이지 그 손익계산서 왼쪽에 애누리하고 그 애누리가 바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차감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매출 계산시에. 그러니까 거기 리베이트 하나 더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입 계산할 때 여기도 차감에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누구 추가하면 돼요? 리베이트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익률, 여기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